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운명의 1543년 세 번째 시간입니다. 4장 요동치는 천하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불길한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543년에 벌어졌던 세 가지 사건 기억나십니까? 유럽에서는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하늘과 땅의 위치를 바꿔버리고, 반대편에 있는 일본에서는 그 유럽에서 온 조총, 철포를 수입을 했습니다. 그 즈음에 조선에서는 성리학 이념을 주입하는 서원이라는 기관이 설립됐죠. 이 성리학적인 세계관에 매몰이 된 조선에서는 자기 일본인들이 가지고 왔던 조총, 철포를 거부를 하거나 방치를 해버리고, 국내에 있던 잔뜩 있었던 은과 그 은을 재련하는 초첨단 기술을 등한시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또 그 즈음에 일본에서는 매장량이 세계 최대였던 이와미라는 곳에 은산이 발견이 되면서 동서교역, 대항해 시대가 가져왔던 동서교역 시대의 가장 중심에서 그 이후 200년 동안 활동하는 그런 극적인 일을 맞았었죠. 그 은을 방치하고 그 기술을 방치를 하고 적이 가져온 철포를 무시함으로써 1592년 임진왜란이라는 참극을 맞았습니다. 세종시대에 찬란했던 과학기술은 간 곳이 없고, 국토는 유린당하고 백성은 고통이 허덕였죠. 그 불길한 징조에 이어서 임진왜란 이후 요동치는 천하 이야기입니다. 자, 서기 1653년입니다. 임진왜란도 끝나고 병자호란도 끝나고 10몇 년이 흐른 어느 때입니다. 하멜이라는 사람이 탄 큰 배가 조선의 제주도에 표착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라는 무역회사 소속 직원들이었습니다. 네덜란드가 그 당시에 지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역에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바타비아라 그럽니다. 이 바타비아에서 스페르웨르라는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다 풍랑을 만나서 제주도에 표착을 했죠. 그리고 이 제주도에서 복잡한 경로를 거쳐서 한성으로 압송이 됩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13년 20일 동안 이 조선이라는 왕국에 갇혀 지내다가 1666년에 일본으로 탈출합니다. 탈출입니다. 자발적으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추방당한 것도 아닙니다. 탈출한 겁니다. 13년 20일 동안 조선에 억류돼 있었죠. 그 억류된 시간 13년 동안 자기네들의 땡땡이를 치거나 딴짓을 하지 않고 갇혀 있었다는 걸 증명해서 그 13년 동안 못 받은 동인도에서 임금을 받기 위해서 쓴 자료집, 보고서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하멜 표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1666년에 일본의 데지마라는 인공섬으로 탈출합니다. 데지마는 또 네덜란드 동인도에서 무역 대표부, 일본 대표부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 사람들이 갇혀 있을 때 서울에서 몇몇 사람들이 청나라 사신이 왔을 때 그 앞에 나와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조선을 화들짝 놀라서 서양 사람들이 조선에 있으면 안 된다고,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호남 땅으로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강진에 있다가 최종적으로 몇몇 사람들은 여수에 있었는데 그 여수에서 탈출했죠. 그 강진에서 했던 일들을 서기 겸 항해사였던 하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농수로를 만들었습니다. 물길을 만들었습니다. 담장을 쌓았습니다. 산에 가서 땔감을 베었습니다. 잡초를 뱄습니다. 풀을 베기를 했습니다. 생긴 게 다르니까 양반집에 가서 불려가서 수염을 잡아당기기를 당한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네덜란드 노래를 부른다든지 이런 광대짓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 강진으로 끌려 내려와서는 이렇게 허드렛 일, 단순 노동을 했던 거죠. 사실은 이 사람들한테 시켜서 할 일이 따로 있었습니다. 무기 제조술을 가르쳐달라고 물었거나, 항해술을 가르쳐달라고 했거나, 천체 관측술을 가르쳐달라고 요구를 했어야 합니다. 대항해 시대를 거쳐서 이렇게 대양을 건너서 전 세계를 누비면서 무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간에 해적질을 해대던 때라 모든 사람들이 무기를 다룬 법을 알고 있었고, 대양을 항해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하늘을 보면서 지리를
방향을 읽는 방법을 알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저렇게 많은 문명의 기술을 배워야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문명이란 선진적이란 문명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문명을 배워야 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를 전혀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저렇게 단순 노동에 투입을 시켰던 겁니다.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해서라도 끌고 와서 배워야 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문명체가 호박 넝쿨처럼 굴러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문명이 무엇인지 뭐가 뭔지 묻거나 배울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문명을 조선은 굴러 들어온 문명을 눈앞에 두고 13년 동안 풀베기를 시키고 광대질을 시키다가 떠나보냈던 겁니다. 이보다 한 세대 전 일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 나가사키에 히라도라는 작은 섬이 있는데 그 섬에 미우라 안진이라는 사무라이의 무덤이 있습니다. 묘비에 십자가가 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네모난 묘비는 미우라 안진의 사무라이의 첫 아내입니다. 무언가 아기가 맞지 않죠? 이 미우라 안진의 저 안침이라는 것은 나침반이라는 뜻입니다. 도선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윌리엄 애덤스라는 영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 또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소속이었습니다. 모진 풍파를 만나고 해적을 만나고 완전히 너덜너덜해져서 그 히라도라는 섬에 표착을 했죠. 도쿠가 이에야스가 막부의 쇼군이었는데 윌리엄 애덤스라는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을 불러서 모든 걸 물어본 겁니다. 당신네 나라에는 신이 얼마나 있느냐? 나라는 몇 개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냐? 이런저런 얘기를 묻고 나서 자기 정치 고문으로 고용을 합니다. 상급 사무라이 지위를 신분을 주고 노비를 줍니다. 땅을 줍니다. 그러면서 미우라 안진이라는 이름까지 줍니다. 풍요로운 삶이 보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미우라 안진은 여기서 배를 만들고 다른 여타 나라들과 교섭을 조언을 해주고 살다가 일본에서 죽었습니다. 영국에서 혼자 죽은 자기 아내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와서 무덤을 만들어줬죠. 이 사람이 일본에 표착했을 때가 하멜 일행이 표류했을 때보다 몇십 년 전입니다. 똑같은 동인도 회사 직원들의 삶은 그 삶에서 배운 내용들은 하늘과 땅 차이였죠. 하멜 일행이 처음에 갔던 목적지가 나가사키는 데지마라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이 데지마는 인공섬입니다. 원래는 이 조총을 가지고 왔던 그 포르투갈인들, 그 조총을 가지고 철포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이후에 이를 따라서 들어온 신부들, 포르투갈 신부들과 포르투갈의 상인들이 여기에 이 인공섬에 정착을 해서 대표부 무역을 하고 있었죠. 이 사람들이 하라는 장사는 안 하고 물건 안 팔고 자꾸 성경을 팔아대네요. 신부가 들어와서 전도를 합니다. 심지어 나가사키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부를 정도로 엄청나게 기리시탄 그리스도교도들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나가사키의 영주는 심지어 자기 나가사키를 이 포르투갈에 주겠다고 얘기를 하게 됐죠. 그 와중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유럽으로 간 견구 소년 사절단이 파송이 됐던 겁니다. 도쿠가 이에야스 이전의 쇼군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물론 도쿠가 이에야스까지 이게 너무 싫었던 겁니다. 일본이 고유의 문화를 이 그리스도교가 너무 침해한다고 생각을 했죠. 이를 보고 있던 네덜란드 사람들이 접근을 합니다. 막부에. 우리는 개신교 국가다. 신 따위 필요 없다. 우리는 오직 돈만 원한다. 우리 돈을 가지고 와서 너네 물건을 팔고 사고 너네 돈을 가지고 와서 우리 물건을 사지고 오겠다. 이렇게 협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도쿠가 막부에서는 다짐의 다짐을 받고 이 데지마로부터 포르투갈 사람들을 몰아내고 이 데지마를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무역 대표부로 임대를 해줍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본 사람들은 출입이 불가능했습니다.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통역가 그리고 저기에는 오로지 독신 남자들만 네덜란드 사람도 들어올 수가 있었는데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여기 있을 때나 아니면 도쿠가 막부가 있었던 에도, 지금의 도쿄죠. 이 도쿄로 감시 출장을 할 때 그 옆에 있던 지식인들이 너무 궁금했던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 들고 있는 게 뭐지? 혹은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이 뭐고 저 책은 뭐지? 그래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인간이 사는 세상인지라 이 대지마라는 너무너무 작은 축구장보다도 작은 그 섬 입구에서 출입구에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 있거나 도쿄에 있는 이 사람들의 숙소 앞에서 뜨문뜨문 이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를 합니다. 이게 뭐유? 그러면 청진기다. 저게 뭐냐? 그럼 저건 지구본이다. 저건 뭐냐? 망원경이다. 저건 무슨 책이냐? 그림이 많다. 인간의 몸을 설명하는 책이다. 해부학 책이다. 이러면서 조금씩 네덜란드를 통해서 대지마를 통해서 유럽의 문명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이를 네덜란드를 지금도 화란이라고 한자로 번역을 하는데 이 화란의 학문이라 그래서 난각구라고 부릅니다. 네덜란드를 통해서 수입한 유럽 문명입니다. 해부학도 있었고 지리학도 있었고 천문학도 있었고 물리학, 화학, 수학 모든 문명, 서구 문명이 들어있었습니다. 박물학입니다. 어느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특히 의학이 관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왜냐? 일본에서는 동양 어디든 마찬가지지만 병이 문제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원 전에서 기원 후로 바뀔 때 예수가 행한 기적 중에서 제일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던 게 병 고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만큼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는 자기 건강과 병 고침이었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서구의 유럽의 근세 의학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의사들이 보아하니 자기네들이 이때까지 알고 있는 동양의 의학과 좀 다른 겁니다. 황제내경이나 특히 동의보감 이런 책에 적혀 있는 것과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가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교토, 천황이 살고 있었던 교토의 궁중의사 야마오키 도요라는 사람이 그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막부와 천황과에 신청을 합니다. 사형수가 나오면 나 한번 해부 좀 하게 해주쇼. 막 조릅니다. 한참 있다가 허가가 떨어집니다. 마침 사형수가 나왔다. 배 갈라봐라. 사형수를 자르고 배를 열어보고 장지라는 책을 냅니다. 해부학 책이죠. 일본 최초의 해부학 사적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림 보다시피 저 해부학 책만으로는 도저히 사람 몸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스케치고 의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눈으로 보기만 한 나를 그린 그림이거든요. 목이 잘려 죽은 사형수를 해부하다 보니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목 이상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배를 갈라봤다는 겁니다. 야마오키 도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론은 뒤집힐 수 있지만 사물이 어찌 속이겠는가. 이론을 앞세우고 사실을 뒤에 넣으면 상지, 최고의 지혜라도 실수가 없을 수 없다. 요임금의 내장도 내장이고 폭궁 거래 내장도 내장이고 북쪽 남쪽 오랑캐 창자도 창자일 뿐이다. 그러니 난 앞으로 눈으로 보는 것만 믿겠다. 이렇게 주설주설 입으로 하는 거는 믿지 않겠다. 눈으로 보는 것만 내가 진실이라고 믿겠다. 소위 말하는 눈으로 보는 실증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이 란각구를 통해서 직접 그 란각구를 테스트해봄으로써 18세기 중반에 일본에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보다 4년 전에 오사카에 있는 역시 의사 기타야마 쇼라는 사람이 조선 통신사 수백 명이 옵니다. 통신사 집단 중에 속해 있던 주치의들, 의사들과 필담을 나눕니다. 기타야마 쇼가 조선의 의사들에게 묻습니다. 연전에 일 벌리기 좋아하는 우리나라 의사가 사형수의 배를 갈라봤다. 그랬더니 뭐가 황제 내경하고 뭐 좀 다르대더라. 여기에 대해서 귀국 의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남둠이라는 사람이 갈라서 아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 짓이고 가르지 않고도 아는 것은 성인만 할 수 있다. 미혹되지 마시게. 일단 의학적인 대화는 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르라는 건지 가르지 말라는 건지 아주 도통 알 수 없는 뭉뚱그린 전형적인 관념론적인 그런 모르는 사람이 하는 대답입니다. 갈라본 적이 없으니까요. 답변 자체에 굉장히 성리학적이고 관념론적인 철학이 깃들어 있습니다. 성인만이 알 수 있으니까 성인만 가를 수 있다. 근데 성인은 어리석지 않으니까 가르지 않는다. 그런데 가르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타야마쇼가 이 필담록 끝에다가 남루미는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추기를 적어놨습니다. 이보다 더 전입니다. 또 한 10여 년 전에 또 역시 오사카의 다나카 스네요시라는 의사가 역시 그때 찾아왔던 조선통신사 주치의들한테 묻습니다. 광견병이 돈다. 미친 개한테 물리면 사람들이 너울너울 춤을 추다가 거품 물고 죽는다. 그 어떤 처방을 해도 듣지 않는다. 이런 병 혹시 귀국에도 유행을 하는가? 그렇다면 어떤 처방을 내리는가? 어렵죠. 구체적인 처방을 묻는 거니까 조선의 의사들이 그 방에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다가 마침내 명답을 내놓습니다. 조선의 의학사에 길이 남을 그런 답변입니다. 조승수가 답합니다. 돼지 똥물을 먹이면 된다. 돼지 똥물에서 어떤 성분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고방식, 그런 철학과 그런 프레임, 또 이런 분석적인 프레임, 이 두 세계관이 마구마구 충돌을 하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이 두 프레임 중에서 이 프레임, 스네요시의 프레임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난각구, 난학의 결정판인 해체신설한 책이 나옵니다. 1774년에 스키타 겐파쿠라는 의사가 네덜란드 해부학서인 타펠 아나토미아라는 해부학 서적을 번역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그림도 동판화로 잘 그렸습니다. 이 속에는 우리들 사람 몸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사진으로 찍은 것처럼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이를 번역을 해냅니다. 번역하는 과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타펠 아나토미라는 책을 구했는데 우연하게도 다른 의사도 하나 이걸 구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의기투합을 해서 대중에게 도움이 되니까 번역을 하자. 자기네들은 이 네덜란드어를 하나도 모릅니다. 네덜란드 통역가 한 사람, 일본 사람이 끼어듭니다. 이 세 사람이 자그마치 7년에 걸쳐서 이 책을 번역을 합니다. 통역사라고 해서 문자를 아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저 말로 돼지말을 오가는, 그리고 애도를 오가는 네덜란드 사람 옆에 붙어서 말로 하는 통역가였을 뿐 문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알파벳만 알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코에다 화살표가 있으니 이건 코다. 그래서 코 B자를 번역을 해놓고 이 글자에다가, 근데 여기 설명이 있고 여기 설명이 있는데 이건 보니 코가 높으니까 이건 높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하나씩 번역을 해갑니다. 7년이 걸렸습니다. 일본의 히라가나가 아닌 한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쓰고 있는 정맥, 동맥, 갑상선 이런 모든 단어들이 그때 번역이 된 겁니다. 현대 의학 용어가요. 일본의 지식인을 통해서 근현대 개념어들이, 몸에 관한 개념어들이 탄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소화를 해서 흡수를 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스키타 겐파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서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상에 호걸 같은 인물이 있더라도 잘못된 습속이 눈과 귀를 현혹하여 구름과 안개를 해치고 푸른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 그럼 까닭에 진실로 면목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 진실의 방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싹 갈아엎고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이 스키타 겐파쿠 해체신설을 번역해낸 그 의사가 내지른 겁니다. 그게 이 사람이 7년 동안의 번역 과정에서 깨달은 겁니다. 이전에 있었던 인습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신으로 새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1992년에 당시의 천황이었던 아키히토가, 이 사람은 식물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논문을 썼는데 논문에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 옛 선인들은 일본 의사에게 유일한 정보 소스였던 중국의 전통 의사의 오류를 폭로하고 관찰과 개방적 사고방식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다. 교사 한 명 없이 유럽에서 온 책들의 의지에 유아기 단계의 일본 과학을 발전시킨 선인들에게 감사한다. 문명을, 자기네들이 몰랐던 문명을 토착화해냈고 정보를 주체적으로 소화하고 만들어간다는 그런 자신감을 20세기 후반에 말해 그 나라의 상징적인 지도자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표방한 거죠.
임진왜란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느 나라든 전쟁이 끝나고 나면 국교를 회복합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그랬고 프랑스와 독일이 그랬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크게든 작게든 교류를 해야 하니까요. 조선에서는 경주사가 있을 때 일본에 수시로 부정기적으로 통신사를 보냈습니다. 일본은 부산 동네 초량 쪽에 외관을 만들어서 대마도 사람들로 하여금 조선의 외교를 전담을 시킵니다. 이 통신사들, 조선에서 일본의 권력자들 만나고 그 외교 파트너를 만나는 통신사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은 성리학이었습니다. 성리학이 가지고 있는 외교적인 원칙은 쇄국이고 중하고 사대였습니다. 인신무외교란 말이 있습니다. 제후국의 신하들은 외교를 할 권리가 없다. 오로지 천자가 살고 있는 천자국인 중국과고만 외교를 해야 하고 따라서 다른 오랑캐들로부터는 나라문을 닫아야 한다. 4대 외교입니다. 이 외교관, 이 세계관으로 중무장을 한 사람들이 일본으로 가서 외교를 펼쳤습니다. 영종조 때는 그 갈 때마다 너희들은 중화국임을 자랑하고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외교관은 스파이죠. 가서 적국 혹은 우방국이 됐든 그 나라의 정세를 정탐을 하고 그 나라의 물품과 경제와 외교와 군사를 엿보고 들어와야 되는 게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 통신사들이 가지고 있던 임무는 엿보는 게 아니라 중화를 자랑하고 오는 겁니다. 중화를 자랑하는 겁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명나라가 쇠락하더니 마침내 멸망했습니다. 대륙의 주인이 오랑캐 청나라가 됐습니다. 비록 대륙을 오랑캐가 먹었지만 명나라의 면면이 흐르고 있는 중화의 피가 우리 조선에서 부활했다. 부활했으므로 굳이 명나라를 멸망시킨 청나라에 복수할 필요가 없다. 왜냐? 명나라는 우리한테 살아있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조선이 아니라 중화다. 명나라보다 작으니까 소중하다. 조선중화다. 기이한 정신승리 속에 빠져 있었죠. 권력자들이. 약간 뭐랄까요? 위선적이기도 합니다. 청나라와 상대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긴 거로 치자라는 거였죠. 그런데 외교에 관해서 일본에 관해서는 그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무조건 자랑을 하고 오는 겁니다. 우리가 명나라다 이렇게. 결국 이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샅샅이 훑고 대마도로 상륙한 이후 본토로 올라가서 시모노세키를 통해서 에도까지 가는, 에도에서 또 전국을 도는 그런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다니는 여행 동안에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이런 겁니다. 번다 부기가 잘못되어 일개 흑인형에게 입혀져 있구나. 1719년 신유한이라는 통신사 멤버가 쓴 기록입니다. 여기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함의가 굉장히 큽니다. 번다 부기. 일본이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오랑캐 흑인형이 저런 번다 부기를 누리고 있는가? 왜 우리 조선 중화 우리들에게는 저런 번다 부기가 없는가? 라고 감탄을 하고 질투를 하고 분노하는 내용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도대체 왜 이랬을까요? 다음 장 뒷걸음치는 천하에서 그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명의 1543년 박종우입니다.